세계와 경제를 담는 새로운 지식 플랫폼 메디치보라 진행을 맡은 민소장 민경주입니다. 함께 진행을 맡고 있는 매대표 김현종입니다. 요즘 세계 정세가 아주 복잡하게 많이 돌아가잖아요. 예. 얼마 전에 우리가 정말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본에서 발생했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현장에서 암살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전직 총리로는 이토 히로부미? 1909년. 그렇죠. 그 이후에 두 번째라고 그러고 현직일 때도 암살당할 때가 두 번이 있었다면서요. 하마구치 오사치 총리 그리고 이누카이 스요시 총리가 현직으로 암살당했고요. 그때가 이제 일본이 대륙으로 막 침략을 해나갈 때거든요. 그때 어쨌든 현직이 둘이 죽었고 그 다음에 또 전직은 이토 히로부미, 아베 신조. 여기도 또 대외 관계하고 얽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일본의 정치 상황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들도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영향을 그 사건 이후에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최고의 일본 전문가를 모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김양희 부장, 이제 직함이 부장이신데요.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동경대에서 박사하시고 대구대에서 가르치시다가 3년 전에 이제 국립외교원, 무엇보다도 경제통상연구가 주된 업무이십니다. 김양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너무 과찬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부담을 팍팍 주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미국 박사들은 참 많이 만나봤는데 도쿄대에서 그것도 경제학 박사, 외국인이 그런 박사학위를 따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들 많이 잘못 알고 계시죠. 일본에서 얼마나 계셨어요? 88년 12월에 가서 돌아온 건 97년이니까 뭐 회수를 치면은 10년인데 석사 박사 과정은 90년부터 이제 97년까지 했고 중간에 잠깐 영국 가서 좀 1년 반 정도 놀다 왔고 만으로 한 8년 정도 일본에 있었죠. 그 시기에 일본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어땠습니까? 버블 막 시작 시기? 한참일 때였죠. 사실 이제 개인적인 얘기가 됩니다만 공부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이제 돈을 좀 벌러. 근데 그때 일본 가면 무조건 잡이 막 넘쳐난다 해가지고 가서 한 3개월 정도만 돈 벌어서 와서 딴 걸 할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그게 3년이 되고 뭐 거의 9년 가까이 되다 왔는데 그럴 시기였죠 그때는. 저도 94년에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이 있었거든요. 한 달간 취재를 갔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정말 부러웠던 게 일본 사람들이 버블 경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는 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나? 선진국이구나. 예. 네. 저도 1988년 처음 일본 갔을 때 가장 그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마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시장이 아닌 마트를 갔는데 세상에 뭐 야채 하나하나를 내부로 너무 깨끗하게 쌓아놓고 거기에서 뭐죠 수증기 같은 게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면서 카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생전 처음 봤는데 카트를 남자가 아기를 이렇게 앞으로 업고 미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선진적으로 세련돼 보이고 있어 보이고 또 피자집을 갔는데 피자 뷔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던 일본이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 이제 몇 가지 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비행기 타고 가는데 NHK 뉴스를 봤는데 오른쪽에 자막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서 스튜디오를 어둡게 조명을 했습니다라고 써있는 거예요. TV 방송이요? TV예요. 자막에 오른쪽에. 예. 그리고 TV를 보는데 아주 심각한 NHK 뉴스를 보는데 아주 심각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된 6가지 이제 헤드라인이 나오는데 맨 밑에 나오는 게 BTS가 군대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예능을 좀 보니까 예능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JYP나 SM 정도 되는 그 유명한 어떤 기획사에서 이제 키운 거예요. 5인 밴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는 거 보면서 이제 그 기획사 그 대표께서 나와서 하는 말씀이 니들은 보니까 해외로 진출해도 될 것 같다. 한국을 봐라. BTS가 어떻게 컸냐. BTS는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노리고 했는데 일본은 그렇게 안 돼가지고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니들 정도면은 충분히 해외 진출에도 성공할 것 같다는데 미안하지만 제 기준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야 저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 이태원 클래스가 이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그걸 리메이크 해가지고 일본에서 록봉기 클래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패션하면 헤어스타일 하면 우리가 너무 그쪽이 너무 지나치게 발달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비정상적으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 쪽이 훨씬 더 세련됐다라는 느낌이지 전반적으로 그때 1988년 내가 느꼈던 선진적이고 쿨하고 너무 멋져 보이는 그 느낌이 아닌 거예요. 후줄근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일본의 지하철에 아직까지도 스크린 도어가 안 깔려 있어요. 한국은 이제 없는 데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남북선 정도만 깔려 있고 나머지는 재정이 지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하철 타러 이제 플랫폼에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막 불안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저 매연이 얼마나 심각할 텐데 그런 걸 보면서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자살 사고가 종종 나요. 근데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환기를 시키느라고 지하철의 문을 다 요만큼씩 열고 달리는 거예요, 지하철이.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착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알았던 일본이 아닌데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죠. 저도 93년인가 이금융권 출입기자 할 때 오사카하고 도쿄를 그 초청으로 갔다 왔어요. 와, ATM이라고 왜 현금 꺼내는 기계가 이렇게 딱 어디를 가나 설치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선진의 징표인 양 매우 놀라운 충격을 주는 선진국이었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한 가지만 더 IT 관련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일본이 아키하바라 저희가 뭐 전자 양판점에도 많이 갔었지만 그 뒤에 이제 최근에 한 10년 내로 가보면 살 게 없더라고요. 일본의 아키하바라 이런 왜 우리나라가 더 싸고 더 좋고 그런 거 느끼시죠? 많이 느끼죠. 저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누가 오면은 제일 먼저 가자고 하는 코스가 아키하바라, 코끼리 밥통, 카메라. 전 노트북 사러 많이 갔어요.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안 가죠. 일본 제품이 뛰어나다는 생각을 한국 사람들이 않는 거죠. 일단 그런 제품을 거의 안 만들고 있어요. 이제 일본이. 판매는 하지만 더 이상 메이드 인 재팬은 거의 없죠. 일본 공장들은 그것들을 안 만들면 그보다 더 하이테크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로우테크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축소되는 건가요? 하이테크로 가죠. 하이테크로 가는데 볼륨으로 봤을 땐 하이테크는 아무래도 그 아래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얘기 엔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하고도 연결되는데 국내에서 만드는 게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많이 사지도 않아요. 그럼 이 기업들은 어디 가냐? 해외에서 만들어서 이제 국내로 수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역 적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 왜 일본 용어에 이런 게 있잖아요. 쿠기오 요무, 그러니까 공기 분위기를 쿠키오 요무, 쿠키오 요무, 분위기를 읽다. 그러니까 분위기 알아서 잘 처신하고 그 바른 말 잘 못하는 분위기.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언론을 보니까 일본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재택근무들을 젊은 세대가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그 말하자면 사무실에서 막 억눌렸던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지고. 웹상에서나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카톡 같은 데에서 이렇게 자기 할 말은 하고 이게 굉장히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좀 할 말은 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온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글쎄요. 근데 사실은 쿠키오 요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눈치, 분위기 파악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국과 일본이 다른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단 예컨대 미투 같은 경우 일본에서는 거의 한국만큼 이렇게 확산이 안 됐죠.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어떤 면에서 한국보다는 어떤 분위기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대세에 맡기면서 가급적 싫은 소리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어떤 양국의 어떤 역사의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도 저는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한국은 아주 재밌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한일 간의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집단 성취의 경험이 집단 쟁취의 경험이라는 게 꾸준히 있어 왔어요. 3.1운동도 그렇고 그 이후에 뭐 현대사로 들어와서 4.19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아니다 싶으면은
바꿨을 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뭔가 암묵적인 자신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내에는. 예. 정권 교체도 해봤고 네. 짱돌로 세상도 그렇죠. 바꿔봤고. 그래서 수틀리면 우리는 바꿔버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배계층의 두려움도 있고. 근데 일본은 진정한 의미에서 혁명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열패감 바꿔보고 싶지만 해봤자 안 될 거야.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뭔가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는 엄두를 못 내는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 일당 체제가 뭐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리고 대한 세력이 키워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 전반에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오셨는데 바로 가셨을 때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그 당시에 일본에 계셨다면서요? 아니요. 그 직전이었죠. 예, 저는 7일 날 왔으니까. 예. 일본에는 어떤 일로 다녀오셨어요? 이번에는 이제 주로 그 일본의 경제 안보. 한국에서 보기에는 일본의 경제 안보가 우리보다 훨씬 이제 많이 앞서가 있고 뭔가 우리보다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년 반 동안 사실은 안 가고 있는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실제 어떤지 좀 현장에 가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고 겪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갔고 아울러서 이제 막 새 정부 들어서면서 한일 이제 관계 개선 이런 얘기가 나오겠는데 실제 그쪽의 분위기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좀 들어보려고 갔죠. 어쨌든 뭐 그 일본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기도 하고 또 바로 갔다 오시자마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지금 일본을 매우 주시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암살 사건이 준 일본 정가 또 한일의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암살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걸 암살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라는 얘기도 사실 있긴 해요. 이제 보통 암살이라고 할 때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피격 정도 뭐 총격 뭐 암살이란 말이 저는 사실은 조금 좀 정확하지 않다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 약간 그 정치적 배경 이런 것과는 좀 관계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더더욱 일본 내에서는 더 충격이 컸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기존의 아베를 어떻게 봐왔느냐에 따라서 아베 사후에 대한 평가도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일본 내에서도 이제 뭐 굳이 언론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가장 우파에 가까운 산케이 같은 경우는 우리의 영웅이 사라졌다. 이런 이제 분위기죠. 그러나 이제 아사히 더 이쪽으로 도쿄 신문 같은 경우는 뭐 시큰둥 뭐 공도 있지만 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왜 이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무조건 미화시켰느냐. 우리도 비슷한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이런 시각이 좀 있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아베라고 하면은 역사 수정주의자, 우익의 상징,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총격으로 사망한 거에 대해서 굳이 뭐 깊은 애도 이런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반면 이제 아베로 상징되는 그 우익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뭐 나름 어떤 원인 제공자로서 이쪽에 사람들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또 어쨌든 뭐 아베 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깊이 애도한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딱 한 가지의 결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은 일본은 이렇게 획일화해서 보지 말자. 적어도 일본 안에도 산케이 같은 극우의적 시각과 또 아사히나 도쿄신문 같은 시각이 있다. 뭐 그 말씀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가 하는 데서 일본 또한 단색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갖다 종종 잊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역사 수준주의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충분히 비판하고 우리랑 같이 협력하고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도하게 일본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도매금으로 배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여지조차도 좀 스스로 좀 없애버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베가 뭐 부인이 굉장히 친한파고 한국 드라마도 좋아했고 그래서 처음 총리했을 때는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두 번째 총리를 할 때 어떤 일본의 자신들의 어떤 우경화 이 바람에 타는 것이 결정적으로 좀 미운털이 바뀌었던 것 같고 결정적인 계기가 2019년에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한 그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강하게 나왔던 게 아베였기 때문에 더 미운털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베의 시각, 일본의 어떤 주류의 시각에 서서 이제 본다면은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한번 좀 이해를 해보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 2015년에 이제 위안부 합의 나름 아베로서는 당내에서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넣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고 해볼게 하면서 밀어붙였는데 사실은 첫 단추를 잘못 꼈다라고 저도 보거든요. 돈 줄 테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사과하란 말 하지 마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소녀상 절대 설치하면 안 돼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한일 관계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심각하게 어떤 반발이 컸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그 초계기 사건이라든가 또 결정적으로 2018년에 이제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그리고 플러스 사실 그 이면에 깔린 사실은 일본하고 한국은 북한을 보는 시각, 중국을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은 배를 타기는 사실 힘든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더 근저에 깔려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식민 지배의 내 어떤 노스텔자 향수를 아직까지도 갖고 있고 그때 그 강했던 일본으로 다시 만들고 싶은 강한 니폰으로의 부활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식민사관에 입각해서 한국은 그 열등한 민족이고 우리가 개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종족이고 한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부강하게 커서 일본의 말을 제대로 잘 안 듣고 일본의 경제를 위협할 정도까지 추격해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아베와 그의 세대 내지 보수 우익의 정서는 일본이 전반적으로 잃어버린 30년 이 기조 속에서 특히 동일본 대지진이 준 심리적 충격, 뭐 실제로 한 2만 명이 죽었고요. 그런 데에서 오는 어떤 그 쇠락기 같은 느낌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나가는 그리고 옛날의 영광을 찾겠다는 이런 선택으로 아베를 했는데 그 자체가 이제 조금 시대착오적이었다. 요즘 일본의 젊은 세대하고는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이제 뭐 20년, 30년 최근에 뭐 잃어버린 30년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경제는 계속 쇠락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일본이 한국에 보여준 모습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은 강자의 여유였거든요. 내가 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좀 기분 나쁘게 해도 그래 받아들여. 예컨대 경제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의 그 수입선 다변화라는 정책이 국제규범상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일본에서 오는 것들이 우리의 무역 수지 적자를 더 심화시키니까 일본에서 오는 것들은 막는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해도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일본을 넘보는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적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게 한국을 치게 올라오면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2010년에 이제 경제 규모가 뒤처진 것으로도 사실은 부하가 끓는데 덧붙여서 65년 체제라고 얘기되어지는 한일 관계의 어떤 그 하이어라키 이 부분이 무너지면서 한국마저 일본의 얘기를 잘 안 듣고 일본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점점 차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안보 면에서의 불신, 경제 면에서의 추격, 정서적으로 그런 것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연결되면서 일종의 그 좀 히스테릭한 반응이랄까 하는 것들이 수출 규제로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아베 사망 이후에 한국과 달리 그 전 세계적으로는 아베가 남긴 유산에 대한 약간의 추모 열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은 아베가 남긴 어떤 외교 정책 면에서 어떤 성과라고 하는 것들은 일본의 시각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베는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죠.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리처드 아미티지하고 이제 조셉 나이가 2000년부터 이제 미일 동맹에 관한 어떤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보고 2000년에 시작했는데 마지막 보고가 이제 2020년 12월 7일 날 나왔습니다. 거기서 놀랄만한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은 일본은 전후 최초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서거나 미국을 리드하기 시작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 보고서가 중요하냐면 이 보고서에서 2000년 이후 꾸준히 얘기하는 것들이 아베 일본의 어떤 외교 정책에 많이 녹아 들어갔거든요. 이제 TPP를 뭐 한다든가 하는 것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특히 트럼프 들어서 이제 트럼프가 과하게 뭐 동맹이고 뭐고 없어. 오로지 그 아메리카 퍼스트는 너무 이제 내향적으로 외교 부분을 풀어나가면서 동맹이 다 등 돌리고 이 미국의 외교 자산이 거의 다 파탈날 지경이 됐을 때 아베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그걸 다 추스리면서 뒷감당을 해줬거든요. 대표적인 게 트럼프가 취임 첫날 TPP 나 안 해 하고 탈퇴한 거 뒤에서 속으로 막 올라오는 거 꾹 참으면서 아베가 수습해서 아마 최초일 겁니다. 그렇게 큰 규모의 어떤 국제 협정을 일본이 주도해서 만든다라는 것은 그건 일본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스스로 전후 자기네들은 이제 패전 국가고 함부로 대외적으로 설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저합니다. 그래서 대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요 수단이 ODA였어요. 근데 이렇게 큰 규모의 미국이 빠지면서 자 이제는 TPP 다 끝났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담하고 있을 때 그거를 추스려서 CPTPP로 만들었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예컨대 인도태평양 전략,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아이디어를 제일 먼저 만든 게 아베입니다. 아베라고 하기보다 아베 시대의 일본. 그리고 그걸 갖고 인도에 가서 인도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 발표를 합니다. 쿼드 아이디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1대1로와는 다른 질적인 인프라 투자를 얘기한다든가 퀄리테이티브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 프리 플로우 위드 트러스트 그래가지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거래를 뭐 촉진한다든가 이런 중요한 굵직굵직한 외교 구상을 아베가 다 만들어내면서 트럼프가 저기서 땡깡 부리고 있을 때 끌고 갔어요. 미국의 입장에선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인 거죠. 일본 총리들은 전범 국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질 못했는데 아베는 관계 주도의 적극성을 매우 많이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제 서방 진영이 모래알이 되고 망쳐지려고 하는 것을 아베가 추스려줬다라는 것에 대한 저는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아버지 아베 신타로 외무상을 했었고 외할아버지가 총리도 했잖아요. 아베가 총리 출신 중에는 영어가 비교적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국제적 시각을 갖춘 지도자가 일본에서 제대로 나온 건 저는 아베 신조가 처음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뭐 트럼프 별장에 가서 골프 카트도 막 하면서 비굴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조차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국의 이익 또는 그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일기 때는 아베가 사실은 단명으로 끝났죠. 예, 근데 이제 나름 절치부심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죠, 열심히. 총리다운 총리를 했다. 또 한 가지는 그 수출 규제의 결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그 이후의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국립외교원에 딱 들어가서 일주일 있다가 수출 규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죽다 살아났습니다. 저도 이게 뭐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일반 상품 무역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두 개가 움직였던 세계인데 이게 이제 본의 아니게 만나진 거라서 근데 제가 1년 평가하고 2년 평가했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상 그 효과는 저는 이거는 단언컨대 일본의 패착이라고 봅니다. 제가 일본의 이제 그 외교관을 만나거나 이제 학자를 만나거나 정부 관료를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오케이 100% 한국이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일종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실책이 있었다 치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감행함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중국이 사드 보복한 거,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보복한 거랑 동급으로 친다. 당신네들 스스로 흑역사를 만들었다. 당신네들이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한국이 잘못했던 어떤 외교적인 실책, 원인 제공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일본을 악마화시킬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구실을 당신네들이 스스로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수출 규제의 승자가 누구냐?
일본도 한국도 승자는 아니다. 양국은 패자고 승자는 상호의존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호의존성. 상호의존성. 자동차와 달리 반도체는 한국과 일본은 환상의 짝꿍이에요. 이미 일본에서 반도체는 1992년 이후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처음 한국이 반도체 1위를 일본을 제끼고 1위를 차지하면서 그 이후 일본은 이제는 반도체를 쓸 수 있는 수요 산업이 국내에서 다 죽고 그 수요가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것이 한국의 삼성이고 SK이고. 그래서 일본의 소재나 장비 산업은 한국의 수요자 바이어인 삼성, 하이닉스하고 너무 환상적인 관계를 맺고 사실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삼성에서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이 반도체를 만든 데 필요한 장비를 어떻게 할지 소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의논해 나가면서 이렇게 커왔거든요.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정부가 끊어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냐. 탈일본화 한다고 많이 얘기를 했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탈일본화는 맞는데 탈일본 기업화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해외 공장 일본의 해외 공장에서 가져온다든가 정 안 되면 일본에서 수출했던 걸 한국에 와서 생산을 합니다. 이 세 개 품목은 셋 다 한국에 자회사가 있어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개 품목은 첨단 제품이라서 국내에서 생산 안 하고 국내에서 그보다 좀 레벨 아래 거 생산하고 일본에서 수출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출 규제 터지면서 손님을 잃을까봐 이 세 개 업체 다 한국에서 이것을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 황당한 거는 요 틈을 비집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평이 사실 예를 들어서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두평이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라고 하면서 두평도 다시 EUV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일본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죠. 한번 혼내면은 한국이 허걱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일본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국에서 온 국민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난 이유는 감히 일본이 한국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기 힘든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자는 상호 의존성이다. 네. 예. 어쨌든 그때 기억나는 것은 일본에서 우리 그 공무원들이 갔을 때 뭐 지하 정말 종이 한 장 붙여놓고 의자 딱딱한 거 놨던 거 저는 그거 보면서 일본이 이미 졌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건 그렇게 좀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조차도 이제 눈에 거슬리는 거죠.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하는. 예, 그래서 좀 의자 책상 하나도 제대로 내주지 않는 것은 저는 속좁음을 보였고 그것이 저는 상징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